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일에는 당이 많으니까 굉장히 암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이 말은 과일의 당분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그런 논리에서 비롯된 말이죠. 과일 속에는 아직도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독과 영양의 원리를 전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일의 당, 암 환자에게 괜찮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일에는 당이 많으니까 굉장히 암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의료인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죠. 이 말은 과일의 당분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그런 논리에서 비롯된 말이죠.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니까 당이 든 과일을 먹으면 암세포가 더 커질 거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과일 먹는 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끊습니다. 사과, 귤, 바나나 이런 것들 먹지 않죠. 단맛이 난다 하면 이제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달콤한 맛이 있는 채소, 당근 같은 것도 달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하고 오직 쓴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일의 당과 이 설탕의 당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의 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설탕이 작용하는 방식, 합성 과당이 작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거든요. 과일을 설탕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비타민 알약 하나랑 비타민 정제 하나랑 신선한 채소를 같다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일은 저는 자연이 만든 아주 완벽한 영양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만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효소, 파이토케미컬 너무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작용을 해서 과일의 당은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과일이 암세포와 싸운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과일 섭취와 암 예방의 이 상관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에 덜 걸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암에 걸린 후에도 과일을 먹는 분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과일은 독이 아니라 약이고요. 그것도 부작용이 없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간 건강에 과일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네, 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화학 공장입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이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역할이 해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건강해야 독소가 제거가 되고 또 세포가 재생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회복이 됩니다. 과일에는 이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감귤류나 키위나 딸기나 파파야 이런 과일들의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죠. 이 비타민 C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의 해독을 모두 돕습니다. 또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고 있죠.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또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의 회복을 또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간에서 이 마스터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2단계 해독 과정에 매우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충분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해독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글루타치온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아보카도나 수박이나 오렌지에는 이 글루타치온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아보카도는 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분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아보카도가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사과나 배, 베리류에 풍부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이 독소를 흡착시켜서 배출을 해주죠. 이것이 또 상당히 많은 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에서 독소가 흡수되어서 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 효과가 되는 거죠.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금속을 또 배출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펙틴은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같은 이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대변으로 내보내 줍니다. 네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바나나나 멜론, 키위에 이 칼륨이 많죠.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고 수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간은 혈액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아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주면 간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엽산입니다. 오렌지나 아보카도, 망고에 엽산이 풍부하죠. 이 엽산은 DNA 합성을 해주고요. 세포 분열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간세포는요, 아주 재생이 잘 되는 세포로 알려져 있죠.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간세포의 재생이 느려지고 간 질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아보카도, 키위, 망고에 이 비타민 E가 풍부하죠.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세포막을 보호하고요. 지방간도 예방을 해주고 간의 염증을 또 줄여줍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 많은데요. 이 환자들에게 비타민 E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노란색 망고나 살구, 복숭아, 노란색과 주황색 과일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인데요. 체내에 들어오면 지용성인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간세포의 성장과 분화, 또 세포 재생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죠.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죠.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에서 나오는 베타카로틴은 필요한 만큼만 체내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타민 A 과잉 섭취에 논란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과일로 비타민 A를 보충한다는 것은 아주 안전한 수용성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감귤류의 헤스페리딘이나 나린게닌,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이것들이 모두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또 항염 작용이 있죠.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지방간도 개선해줍니다. 특히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요, 간의 섬유화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기산입니다. 레몬이나 라임, 자몽 같은 이 신맛 과일에 유기산이 많죠. 구연산이나 말산 같은 형태로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을 도와줍니다. 이 산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알칼리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사가 되면서 몸속에서는 알칼리 성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유기산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도와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과일 속에서 매우 조화롭게 작용을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너지 효과도 매우 많게 되는 거죠. 밝혀낸 것들로는 비타민C가 비타민 E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E는 베타카로틴을 보호해주고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C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식 이런 과일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어떤 알약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한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면역력에 과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일이 정말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장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과 세균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방어막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무려 70% 이상이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장이 망가지게 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과일의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죠. 그래서 젤 같은 물질로 바뀝니다. 이게 장벽을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붙어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떼어내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제 청소용 스폰지가 때를 딱 흡착시켜서 청소해주는 역할과 같은 거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장을 통과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주죠.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배변을 촉진시켜 줍니다.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독소가 흡수되는 것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빠른 배출에 있어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정말 독소가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냥 변비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독소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오래 머물면서 장에 있는 혈관으로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성변비가 있는 분들은요,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들, 또 뇌질환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일의 식이섬유가 바로 너무나 쉬운 아주 자연스러운 변비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요, 과일을 통해서 장 운동도 정상화시키고 또 독소도 배출하는 그런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일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보물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 식이섬유, 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나나의 이눌린, 사과의 펙틴, 베리의 올리고당 이런 것들인데요. 유익균이 이것을 먹고 계속 이제 증식을 하죠. 그러면서 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부티리산은 장 점막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티리산이 충분한 몸이 되면 장 점막이 건강하게 재생이 되죠. 장벽도 튼튼해지고 독소가 새어나가는 장누수 증후군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이 균형이 좋아지게 되면 또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게 돼요. 유익균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또 다른 역할을 또 해줍니다. 어떤 것이 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게 돼요. 또 항염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면역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을 조절해 줍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또 면역력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과일의 이 폴리페놀도 장 건강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에요.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또 사과의 퀘르세틴 같은 것들이 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환이 되고요. 또 동시에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게 됩니다.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항산화제를 같이 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과일의 효소인데요. 영양소라는 이름으로 딱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또 알려진 성분이 또 있죠.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키위의 액티니딘 이런 것들인데요. 단백질 분해 효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기 이렇게 재울 때 키위 같은 거 갈아서 넣고 하잖아요. 또 고기 먹을 때 파인애플 같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죠. 장의 부담을 훨씬 줄여주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썩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고기 좀 전에 드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과일의 수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수박이나 멜론, 오렌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이 수분이 장을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또 변도 부드럽게 해주고 독소도 희석시켜줍니다. 탈수 같은 경우는 변비의 주요 원인이죠. 물을 적게 먹으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도요, 과일과 장 건강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줍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늘어나고요. 유익균이 늘어나고 또 장의 염증 지표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당연히 대장암의 발생률도 떨어지겠죠. 과일은 장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장 점막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또 면역력을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장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과일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이 이렇게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빠르게 마시면 사실은 더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야 좋으니까 주스로 만들어서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좋은 반면 어떻게 먹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째로 그냥 과일을 씹어서 먹는 거하고 갈아서 마시는 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을 갈아서 거기에 식이섬유를 제거한 그냥 과일 주스 있죠. 많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죠. 이런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음식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과일을 갈게 되면 당분이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바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버렸기 때문에 혈당 상승, 혈당 스파이크가 매우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돼요. 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허기가 지게 되고 또 피로감도 생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당이 이렇게 즙으로 또 주스로 마시게 되면 거의 그냥 설탕물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판 주스는 더 위험하죠. 과일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또 첨가당도 같이 들어있죠. 100% 과일 주스다라고 이제 써있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농축액을 다시 희석한 겁니다. 농축시켰다가 물을 다시 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영양소도 당연히 많이 손실이 돼 있고요. 또 향이나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도 들어갑니다. 살균 처리했기 때문에 효소나 비타민도 파괴가 돼 있죠. 결과적으로 그냥 단맛이 강한 음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믹서기로 간 이 스무디는 어떨까요? 이렇게 마실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나은 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들어있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 겉에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당이 굉장히 쉽게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보다는 훨씬 흡수가 빠르게 되죠. 또 이제 스무디로 과일만 간 경우에는 양이 또 굉장히 이제 늘어나서 좀 한 번에 빠른 당분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사과 2개를 통째로 씹어 먹는 건 좀 어려운데 스무디로 만들어서 먹어버리면 금방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서너 개를 한 번에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돼요. 문제는 이제 빠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 섭취량이 과도하게 넘치게 됩니다. 또 과일을 씹어서 먹을 때는 그 씹는 과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이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시작해 줍니다. 또 씹는 것 자체가 포만감을 줍니다. 뇌에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주스나 스무디는 이 과정이 그냥 건너뛰는 거죠. 빨리 넘어가서 포만감도 적고 소화도 덜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먹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요, 영양소가 온전히 보존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자르고 갈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시작이 돼요. 특히 비타민C는 공기와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산화죠. 주스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그래서 파괴가 됩니다. 과일의 껍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시베라트롤, 감귤 껍질에 있는 리모넨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런 영양소를 벗겨서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농약 문제가 있죠. 농약 때문에 껍질을 벗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하다면 유기농 과일을 사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은 과일을 통째로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거나 즙을 내서 드시면 과일의 온갖 좋은 장점들이 사라지고 단점만 남게 됩니다. 과일을 설탕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와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 영양소 구성인데요. 이걸 빼버리면 이제 과일도 설탕과 비슷해지는 거죠. 암 환자 흰쌀밥 먹어도 괜찮을까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주인공은 바로 밥이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모두 밥으로 드십니다. 흰쌀밥에 반찬 몇 가지만 해도 한 끼 식사가 또 만들어지죠. 밥심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식문화에서는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흰쌀밥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암 환자에게는 특히나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흰쌀밥은 이제 도정 과정에서 껍질을 다 벗긴 거잖아요. 씨눈도 벗겼기 때문에 남은 것은 순수한 전분, 당질밖에 없습니다. 특히 100% 포도당이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포도당을 먹는 것, 설탕을 먹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당지수가 73이 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포도당이 혈액으로 빠르게 쏟아져서 들어가면 일단 당분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면서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정상세포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도 같이 자라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더 심각한 거는 이 암세포가 특히 당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은 당을 소비합니다. 펫 검사 있죠? 바로 이 펫 검사가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방사선 동위원소가 붙은 당을 주입을 해서 당을 많이 먹는 부위를 바로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암세포가 있는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흰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암세포에게 모기를 주는 거나 다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밥 잘 드세요 하시면서 흰쌀밥을 권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체력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암세포도 같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라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흰쌀밥 대신에 무엇으로 대체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드실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음식,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당, 그리고 채소, 견과류, 통곡식들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받지를 못해요. 암세포는 줄어들고 정상세포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꼭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학자들이 질병에 있어서 좋은 성분들을 매년 연구하고 또 밝혀냅니다. 새로운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 같은 이런 항산화 물질의 작용 기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적은 수예요. 아주 빙산의 일각 정도죠. 과일 속에는 아직도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사과에 비타민 C다, 케르세틴, 펙틴, 유기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사과에는 최소 수십, 수백 가지의 이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만 해도 사실은 수십, 수백 종이에요. 각각 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 밝혀진 게 아닙니다. 베리류도 굉장히 복잡한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는 무려 15가지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각 안토시아닌은 조금씩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효과도 만들어내요. 어떤 거는 뇌 건강에, 어떤 건 눈 건강, 어떤 거는 혈관 건강에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함께 작용할 때의 시너지는 아직 다 완전히 이해된 건 아닌 게 되겠죠. 또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렌지에만 해도 60종 이상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헤스페리틴, 나린게닌, 탄게레틴, 노빌레틴 여러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여러 영양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해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감귤류의 노빌레틴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수천 년간 먹어온 그런 감귤류, 오렌지 이런 영양소가 이제야 그 효과가 밝혀진 거죠. 항암 효과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토르 굉장히 유명한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포도씨의 추출물인 프로안토시아니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또 암세포에 있어서는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암세포는요, 혈관 생성을 억제하면 더 이상 전이 재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 성분의 경우는 유방암 세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고 자살을 유도합니다. 또 전이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리에는 페릴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암세포에 작용해줍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아보카틴 B라는 성분은요. 백혈병의 이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병 이 세포들은 항암제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사실 계속 살아남아서 재발이 됩니다. 재발의 원인 중에 아주 좀 무서운 게 종양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아보카도의 아보카틴 B라는 성분은 이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일의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ORAC, 오락이라는 것으로 이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기도 해요. 실험실 수준이긴 한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항산화 효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의 항산화 물질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요. 서로 협력하고 재생시키고 또 그 효과를 굉장히 증폭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재생시켜줘요.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자신도 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켜서 재활용해주게 되는 거죠. 또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C 흡수를 높여주고 작용 시간을 길게 늘려줍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 항산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주 일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또 우리가 영양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과일의 색소나 향기 성분, 쓴맛 이런 성분들이 모두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향기 성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자몽의 쓴맛 성분 있잖아요. 나린진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장내 미생물도 이런 물질들을 대사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물질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영양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과일의 이 건강 효과는요, 하나의 성분이 하나로 작용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천 가지 물질이 아주 조화롭게 작용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일 하나, 씨앗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에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을 똑같이 모방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영양제 몇 알이 신선한 과일 하나를 대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과일은 자연이 수천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완벽한 영양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과일이 최고인 이유가 있나요? 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입니다. 일단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화기관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죠. 입부터 이제 손상이 되죠. 입도 활고 또 유전막 손상이 되니까 굉장히 메스껍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소화효소, 위 점막이 손상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화효소들도 만들어지지 않고 위산도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음식을 보기만 해도 식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토할 것 같고 오심구토 현상 굉장히 심하죠. 배가 아프고 설사 변비도 굉장히 또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참 먹는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바로 이 과일이 가장 소화가 쉬운 음식 중 하나가 됩니다. 과일은요, 이미 자연이 사실 소화를 다 시켜놓은 거나 비슷해요. 과일의 당분은 단순당입니다.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분해될 게 없죠. 과당 같은 경우는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중간 사이사이에 바나나도 먹고 과일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소장에서 또 바로 흡수가 됩니다. 복잡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화효소도 굉장히 절약되고 에너지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또 과일은 수분이 엄청 많죠. 수분이 많으면 사실 소화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지 않죠. 위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섞는데 바로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박이나 멜론 같은 경우는 거의 수분이 90% 이상이죠. 그냥 물 마시는 효과와 거의 같습니다. 또 이 수분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고급 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일의 식이섬유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과일의 식이섬유는 채소의 식이섬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채소의 셀룰로스 식이섬유는 굉장히 거칠고 단단해요. 하지만 과일의 식이섬유는 팩틴처럼 부드러운 형태입니다. 위장에 강한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과일이 익을수록 이 식이섬유가 더 부드럽게 바뀌거든요. 바나나, 파파야, 멜론 같은 이런 과일들은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한 사람들도 잘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과일에는 이미 소화 효소까지 들어있어요. 파파야의 파파인 이런 것들이 단백질을 분해하죠.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소들이 소화를 돕습니다. 고기를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먹으면 속이 편해지게 되죠. 그리고 키위의 액티니딘 같은 경우도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키위 하나를 먹게 되면 소화제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드신다면 과일을 키위나 파인애플을 먼저 드시고 고기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예방 차원에서 좋습니다. 과일은 위산 분비도 자극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속이 좀 불편하잖아요. 위산도 과하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일은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특히 알칼리성 미네랄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위산을 중화시켜주죠. 또 몸의 산성 체질도 알칼리 체질로 바꿔줍니다. 단 이제 너무 신맛 과일 있죠. 감귤류나 사과나 파인애플 같은 지나치게 신맛이 강한 과일들은 위험이 심한 분들의 경우는 사실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단맛 과일을 선택해 주면 돼요. 바나나나 멜론이나 파파야 같은 순한 단맛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과일은 또 항염 효과가 굉장히 많죠. 항암 치료로 손상된 장 점막은 일단 이미 염증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의 이 항산화 성분,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이 특히 장 염증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염증이 줄어들게 되면 점막이 회복되고 또 소화 기능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암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이 바로 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는 장내 미생물 있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에게도 과일은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과일의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익균을 증가시켜 줍니다. 또 유익균이 많아지면 소화력, 면역력이 다 좋아지게 되죠. 유익균은 소화를 돕는 효소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비타민 K 같은 거를 직접 만들고 다양한 비타민들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 장 환경을 개선시켜 주죠. 항암 치료를 받다가 장내 미생물이 파괴된, 손상된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굉장히 장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중요한 영양 성분이 됩니다. 과일의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공급이 빠르다는 겁니다. 일단 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죠. 만성적으로 피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또 에너지를 내기 위한 소화력은 떨어져 있죠. 또 고기를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또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짧게 4시간에서 9시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과일은 30분 안에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할 때는 사실 과일만한 게 없죠. 운동선수들이 과일을 그래서 자주 챙겨 먹는 이유가 됩니다. 또 입맛이 없을 때도 과일은 그래도 먹을만 하다 다들 하시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입맛이 바뀌어요. 음식에 대한 요구가 떨어지고 입맛이 텁텁하고 쓴맛으로 굉장히 맛이 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 그리고 상큼한 이런 맛들이 입맛이 나쁜 상황에서도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이 되거든요. 식욕이 없을 때는 과일 한 조각이 입맛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과일을 섭취하는 원칙이 있나요? 네, 암 환자분들이 이제 과일을 드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통째로 드셔야 돼요. 갈거나 즙을 내시면 안 돼요.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을 또 음미하시고 또 향을 음미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소화가 빠른 음식이에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드시면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섞입니다. 이 섞이면 장에서는 오래 머물면서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공복, 식전 30분 전이 제일 좋습니다. 식후 디저트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식전 과일은 약이고 식후 과일은 독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도 과일을 언제 먹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철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은 가장 신선하고 가장 영양가가 높죠. 또 제철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연은 계절에 맞는 과일을 계속 주는데요. 제철 음식 좋다 이것처럼 제철 과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는 수박 드시고, 가을에는 감이나 사과 이런 것들 드시고, 겨울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이나 오렌지류를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하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색깔이 매일매일 너무 같은 과일만 드시면 그래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채로운 이유는 이 다채로운 색깔들을 골고루 먹으라는 의미예요. 빨강도 있고 주황도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 각 색깔들이 바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매 끼니별로 바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너무 다양한 색깔을 동시에 섞어서 드시는 것은 역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종류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한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이제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 또 염증 상태가 또 조절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균형 잡힌 과일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식전에 100g에서 200g 하루량을 500g 정도 드시면 이 양은 모든 분들에게 안전한 양이 되고요. 또 건강 상태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500g에서 1000g까지도 안전한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단은 유기농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농약 걱정도 없고 왁스칠도 안 돼 있고 영양가도 훨씬 더 높습니다. 농약이 많이 있는 과일, 딸기나 포도 같은 이런 과일들은 최대한 유기농으로 선택하시고 그래도 농약이 적은 과일들도 있죠. 파인애플이나 멜론 같은 아보카도 이런 과일들은 일반 과일로 구매해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과일 섭취 걱정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은 자연이 준 항암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과일의 당은 설탕이 아니에요. 정제당도 아닙니다. 액상과당이 아닙니다. 과일은 당분도 있으나 그와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효소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간에도 좋고요. 장도 깨끗하게 해주고 소화도 올려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완전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과일과 암 예방에 상관관계를 증명해 주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과일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암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암에 걸린 후에도 과일 섭취를 유지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상담하면서 과일 섭취를 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항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절대 독이 아니고요. 바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식사로 신선한 과일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과 한 알, 바나나 한 개, 또 베리류 한 컵.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루틴, 아침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몸도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아주 소화도 편하고 면역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기 안 걸리는 아이들, 키가 쑥쑥 자라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거든요. 결론적으로 과일은요, 자연이 수천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완벽한 영양식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약도, 어떤 영양제도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잡한 영양 성분들, 완전한 이 시스템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신다는 것은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올라가게 하고 면역력을 올라가게 하는 진짜 항암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채소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의 경우에는 일단 탄수화물은 굉장히 적죠. 그러면서 다른 이 영양소는 많은 식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암세포가 일단 자라나기 어렵게 되죠. 항암작용 같이 해주기 때문에 또 정상세포는 또 잘 증식이 됩니다. 채소가 또 항암식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음식인 이유가 됩니다. 일단 녹색 잎채소는 누구나 어느 정도 꼭 드셔야 되는데요. 특히 시금치, 케일, 상추, 청경채, 근대 이런 채소들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죠. 시금치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1g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반면에 비타민 K나 비타민 A, 엽산, 철분,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영양 밀도는 굉장히 높고 칼로리는 7칼로리에 불과한 매우 적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케일 같은 경우는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한 컵에 탄수화물 6g, 식이섬유는 2.4g, 비타민 K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에 무려 684%,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C도 하루 권장량에 134%가량 들어있습니다. 특히 케일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중요한 항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간의 해독 효소를 도와주고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일을 드신다는 것은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케일과 함께 십자가 채소들이 아주 중요한 항암 채소들이죠.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브로콜리 한 컵에는 탄수화물이 11g 정도, 식이섬유가 5g 정도 들어있습니다. 혈당 문제 거의 없죠. 탄수화물이 없으면서 설포라판이나 인돌3 카비놀 같은 성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모두 다 암 예방 그리고 암 치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매우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양배추즙도 드시는 분 계시는데 비타민 U라는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성분이 바로 위궤양을 치료하는 성분이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다는 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옛날부터 이 양배추를 많이 먹죠. 특히 발효시킨 양배추도 많이 먹죠. 사워크라우트라고 해서 양배추 자체에 들어있는 이렇게 미생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쪄서 드시거나 소화력이 괜찮은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사워크라우트처럼 발효된 김치로 드시면 매우 안전하고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뿌리 채소도 좋죠. 당근이나 무, 비트, 우엉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있죠. 녹색잎 채소보다는 탄수화물이 조금 많기는 해요. 하지만 흰쌀밥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당근 한 컵에는 탄수화물 12g, 식이섬유 3.6g 정도 들어있고요. 당지수는 39입니다. 물론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당지수가 거의 사과처럼 높은 편이긴 해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고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비트는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베타레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베타레인은 간 해독을 도와줘요. 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줍니다. 비트도 풍부한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이 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로 굉장히 유명하죠.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암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늘이나 양파나 파 같은 양념으로 쓰이는 재료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요. 황화물이라고 해서 항산화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죠. 마늘에 있는 알리신, 양파의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됩니다. 또 이 채소들은 장내 유익균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가 아주 풍부합니다. 단 이제 강력한 열성이 있는 성분들이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열이 속에서 많이 나는 분들, 이제 간에 열이 많은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환자 한 끼 식사를 채소로만 먹어도 될까요? 채소를 주 원료로 삼아서 영양소를 좀 보충하는 채소 한 끼 식사 가능합니다. 사실 크게 샐러드 하나 한 그릇 드시면 배가 부르잖아요. 다양한 잎채소들에 여기에 좀 영양을 넣을 수 있는 것들 추가하면 좋습니다. 소화가 좀 비교적 채소와 잘 어울리는 과일이 있어요. 블루베리 정도 같이 드셔도 좋고요. 아보카도 정도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또 방울토마토나 오이나 당근, 비트까지 같이 넣게 되면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죠. 여기에 견과류까지 곁들인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있는 굉장히 풍부한 영양 풍부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칼로리는 낮아요. 하지만 영양 밀도는 굉장히 높고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또 견과류, 아보카도가 같이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이제 오래 지속이 되죠.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면 이제 나물 위주의 반찬을 잘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도 좋고요. 미역줄기 볶음 이런 것들 한 3가지 정도로 한 끼마다 번갈아 가면서 식탁에 구성을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좀 싱겁게 하시면 더 좋겠죠. 또 들깨나 견과류를 좀 같이 첨가해서 밥은 조금 드시고 나물을 좀
많이 드시는 방법으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잖아요. 한국인은 국과 찌개 문화다 보니까. 대신 암환자분들은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 국물을 중간에 밥과 함께 드시는 것보다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된장찌개를 좀 슴슴하게 해서 먼저 국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미역국 같은 것도 좀 순한 맛으로 해서 국물을 먼저 드시면 국을 먹는 기분이 나기 때문에 속도 편하고 또 몸도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국물 좀 슴슴하게 해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과 나물 반찬들은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요리에서 또 암환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리법이죠. 튀긴 거, 또 고온에서 오래 볶은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찌거나 데친 거, 살짝 볶은 거, 기름을 맨 마지막에 살짝 두르는 거, 그리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영양소가 오래 보존이 되고 유해 성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름도 올리브유나 생들기름 같은 걸로 마지막에 살짝 두르는 정도가 좋습니다. 암 환자 탄수화물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환자에게 당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탄수화물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특히 뇌에서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이죠.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렇게 자연에서 벗어난 이렇게 가공된 것들이 문제가 돼요. 자연의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아주 전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과일은 자연이 만든 완벽한 탄수화물이죠. 과일의 당은 설탕이나 또 흰쌀의 전분과 아주 다릅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적절히 섞여 있고 무엇보다 식이섬유와 수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핵심이죠. 사과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 하나에는 약 2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4.4g의 식이섬유도 있죠. 또 나머지는 모두 수분입니다. 이 식이섬유와 수분이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사과를 먹으면 당이 서서히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오르긴 오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혈당 올라서 과일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혈당이 오르나 이것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고 췌장을 손상시키는 혈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슐린 분비도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사과의 당지수는 36밖에 되지 않아요. 73 정도의 흰쌀밥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현미라고 해도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미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과에는 크리세틴도 있고요. 펙틴, 비타민C, 칼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들어있죠. 단순히 이제 에너지, 당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항산화, 해독, 또 면역까지 올리는 아주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흰쌀밥을 그냥 칼로리라고 한다면 사과는 영양이 가득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많은 편이긴 해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약 27g의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3.1g은 식이섬유가 있고요. 수분도 있고요.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 혈압을 조절해주죠. 근육 기능을 도와주고 부종도 줄여줍니다. 또 바나나에 들어있는 이 당분은요 저항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인슐린에도 큰 문제가 없고 장 건강도 개선시켜줍니다. 베리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은 매우 적죠. 하지만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21g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는데 그 중에 3.6g의 식이섬유와 매우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혈관 생성도 막고 전이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베리류 과일을 먹는 것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항암제도 먹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자몽 같은 감귤류도 매우 훌륭한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일단 풍부하죠. 헤스페리딘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또 혈관도 보호해줍니다. 또 자몽에 들어있는 그 쓴맛, 마린진 같은 경우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암 물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을 수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끼 식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과일로 선택하면 매우 좋은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두세 종류를 충분히 아침 식사로 드시게 되면 에너지도 얻을 수 있죠.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까지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 효소도 필요가 없죠. 소화도 좋고요. 몸도 가볍고 또 피곤도 사라지고 혈당 문제도 사라집니다. 상담을 받은 분들이 과일 식사를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니까 오히려 혈당이 떨어졌다. 한 105, 110까지 갔던 분도 90 정도로까지 아주 안정적인 혈당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 먹는 방법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통째로 드셔야 됩니다. 통째로 씹어 드셔야 돼요. 껍질째 천천히 즙을 내거나 갈아서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식이섬유도 씹으면서 드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도 온전히 드실 수 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너무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밥을 꼭 먹어야 하는 암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네, 흰밥은 주의해야 되지만 다른 모든 곡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밥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밥심으로 사니까요. 하지만 이제 흰쌀밥 대신에 통곡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통곡식은 흰밥과 함께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현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미는 벼에서 겉껍질만 벗긴 쌀이에요. 그래서 겉껍질 미강이나 씨눈이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현미에 있는 많은 영양소가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비타민 B군, 비타민 E나 미네랄, 식이섬유나 항산화 물질이 모두 이 겉껍질과 씨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될 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또 현미 한 공기 약 195g에는 식이섬유가 3.5g 정도 들어있어서 흰쌀밥에는 거의 없거든요. 한 0.6g 정도 있는데 6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춰주는 거죠. 현미의 당지수는 55예요. 그래서 흰쌀 73보다 훨씬 낮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특히 현미에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갱년기 증상도 완화해주고 항산화 작용해줍니다. 피틴산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 피틴산이 항암 효과도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철분이 과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산화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현미가 너무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위점막이 지나치게 얇은 분들이 있습니다. 현미 먹으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현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현미를 한 단계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바꾼 발화 현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화 현미는 일단 소화가 훨씬 더 쉬운 형태로 물에 담가서 싹이 틀 정도로 발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발화 과정에서 더 많은 영양소가 생겨납니다. 효소가 증가하고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라는 가바가 증가합니다. 이 가바는 굉장히 또 신경에도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압도 낮춰주고 숙면을 도와주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전막 약한 분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발화 현미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현미에 비해서 소화적인 측면이나 영양적인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또 흑미도 섞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검정색 이 성분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겉껍질이 검은 보라색인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아까 포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강력한 항산화제죠.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도 보호해주고 암을 예방해줍니다. 거의 흑미의 항산화력은 블루베리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리도 굉장히 많이 제가 상담하면서 추천하고 있는 식품이에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 덕분에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면역력은 올라가고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귀리에는 쌀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오트밀을 하루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로 드실 경우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퀴노아는 단백질이 정말 풍부한 곡식이에요.
무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철분이나 마그네슘, 망간도 굉장히 풍부하죠. 특히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이제 볶음밥 대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보리에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리밥을 먹으면 배변이 좋아지는데 바로 그게 그 이유가 돼요. 이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귀리처럼 같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을 늘려줘서 과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메밀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건강을 개선시켜주고요. 혈당도 굉장히 낮춰줍니다. 메밀면이나 메밀묵, 또 메밀전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통곡식을 잘 드시는 방법은 바로 잡곡밥이에요. 현미에 흑미, 보리, 귀리, 메밀, 수수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밥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비율은 현미를 50%, 나머지 잡곡을 50% 하면 좋고요. 이렇게 통곡식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없는 겉껍질과 그 신운 때문이에요. 이 영양소가 매우 중요한 성분이니까요. 꼭 통곡식, 홀그레인이라는 표시가 있는 거, 뭐 통밀, 현미, 귀리, 보리 이런 것들을 꼭 잘 드시면 됩니다. 정제된 거, 백미, 뭐 흰 밀가루, 뭐 흰빵 이런 것들을 피하면 됩니다. 암 환자 견과류 섭취 괜찮을까요? 네, 견과류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약 25g 정도 드시면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를 다 드시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만감도 아주 좋고요. 혈당 문제도 없고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약 23알 정도 28g에는 단백질 6g, 식이섬유 3.5g, 비타민 E가 무려 7.3mg 정도 들어있고요. 마그네슘도 76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무려 14g인데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몬드의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심장 건강, 또 혈액에도 아주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6g 정도라서 혈당 지수는 너무 낮죠. 거의 뭐 측정할 수 없는 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드셔도 혈당은 거의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아몬드 간식이나 또 식사 중에 꼭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견과류예요. 호두 28g에는 알파 리놀렌산이 무려 2.5g이나 들어있습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로 알려져 있죠. 체내에서는 일부가 EPA나 DHA로 전환이 됩니다.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염물질이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도 보호해주고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또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을 해줍니다. 네, 캐슈넛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좀 더 먹기가 쉬운 달콤한 맛이 같이 있죠. 먹기 쉬운 견과류에 속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굴이나 마그네슘, 망간도 굉장히 풍부해요. 뼈 건강에도 좋고요. 에너지 대사를 도와줍니다.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는 루테인과 제아산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너트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 굉장히 풍부하죠. 브라질너트 하나에 하루 권장량의 무려 137%나 되는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이 꼭 필요한 분들은 꼭 같이 브라질너트를 하루에 하나나 두 알 드시면 좋습니다. 이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알려져 있죠. 면역 미네랄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성장에도 관련된 좋은 성분입니다. 면역력을 올려주고 갑상선 기능과 성장에 좋은 미네랄, 또 남성분에게도 필요한 미네랄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견과류 꼭 같이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땅콩은 견과류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뿌리 줄기 식품입니다. 특히 이제 땅콩 같은 경우에는 재배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이 굉장히 쉬운 식물이에요. 땅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곰팡이 오염돼가지고
날렸다, 농사 날렸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유통 과정에서도 아플라톡신 오염이 굉장히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일단 건강을 크게 신경 써야 되는 암 환자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유기농으로 안전하게 재배했다 하는 정도로 드시거나 뭐 요즘 유행하는 땅콩버터 있는데요. 뭐 그런 형태로 아플라톡신 오염이 없는 것으로 드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씨앗류도 굉장히 추천하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와 비슷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죠. 뭐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드, 아마씨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치아씨드 그리고 아마씨에는 오메가3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치아씨드 28g에는 식이섬유 11g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또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 장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나 포만감 측면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아마씨도 굉장히 훌륭한 오메가3가 있죠. 리그난이라는 성분도 같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에도 좋고 유방암 예방에도 좋은 씨앗이 됩니다. 견과류의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요, 바로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적죠. 또 단백질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담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실 경우 전체적인 혈당 지수를 낮춰주고 포만감도 같이 줍니다. 아몬드 버터 같은 경우를 이제 빵에 발라 먹을 경우에는 사실 빵만 먹을 때보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해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때로는 뭐 사과에 땅콩버터, 사과에 아몬드버터, 과일 먹을 때 이걸 같이 먹는 게 좋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굳이 과일 드실 때 과일의 혈당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일을 너무 안 드시는 분이 땅콩버터, 아몬드버터 같이 먹으면 과일 잘 먹어져요 한다라면 일단 드시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견과류는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심장 건강에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견과류 섭취와 심혈관 질환 감소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약 28에서 30g 정도의 견과류를 드실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 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견과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양이에요. 견과류는 일단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28g에 160에서 200칼로리 정도가 돼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일단 체중은 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 손바닥에 가볍게 담기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거기에 너무 양념한 거, 소금, 설탕 이런 것들 입힌 건 좀 피하고요. 생것이거나 또는 가볍게 볶은 것 정도, 또 보관 유통 시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견과류 드시는 방법은 그냥 견과류만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샐러드에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멸치볶음을 하실 때 견과류를 같이 넣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끼 과일 식사를 하실 때 점심이나 저녁에 혹시 과일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과일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채워주니까요. 한 끼 식사로도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흰쌀밥 2주 동안 끊었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흰쌀밥을 한국인들이 끊는다는 굉장히 어렵죠. 집에서도 또 밖에 나가면 대부분 흰쌀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평생 이렇게 먹은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하지만 2주 정도만 실천해보면 몸에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또 안정이 되겠죠.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식후 졸음이나 피로감, 허기 같은 게 사라지게 돼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뱃살이 빠져요. 매우 좋은 소식이죠. 소화도 좋아지고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혈당이 안정되면 일단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슐린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또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염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염증 지표인 CRP 수치, 종양 표지 인자들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다음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가
방해가 됩니다. 물론 암세포가 완전히 굶어 죽진 않아요. 암세포도 지방이나 단백질도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굳이 커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세포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제가 1%의 암세포에 집중하기보다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자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상세포 분열에 굉장히 좋은 식단이 됩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식, 씨앗류, 콩류 여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영양소가 정상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세포에는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거에 너무 최적화된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굉장히 좋아져서 에너지가 올라가고요. 세포막도 튼튼해집니다. 면역세포도 강해지고 특히 암세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NK세포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꾸준히 이 식단을 하신 분들의 경우 NK세포 정상 수치 회복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세포 기능 점수에서 올라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 건강도 크게 개선이 돼요. 일단 장이 편안해야 돼요. 일단 장이 정말 이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식이섬유가 늘어나면서 장내 미생물도 변하게 돼요. 유익균이 증가하고 유해균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 점막이 회복이 되고 장 면역력이 올라가게 돼요.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지면 간도 좋아지고요. 두뇌 쪽, 머리 쪽도 전체적인 혈액순환도 매우 좋아지니까 전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도 같이 매우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드시면 독소가 줄어들잖아요. 몸에 독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해독 독소가 줄고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풍부하게 공급이 됩니다. 간 기능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해독력이 더 올라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 에너지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의 경우는 효과가 더 극적일 수 있어요. 일단 부작용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오심, 구토, 설사도 줄어들고 백혈구의 회복 속도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체력이 올라가면서 일단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시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밥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흰쌀밥 중심에서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면 됩니다. 일단 아침 식사는 과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1개, 베리류 1컵 정도 해서 한 300에서 500g 정도 드시면 좋고요. 혹시 혈당에 같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양배추나 브로콜리 정도의 채소를 같이 추가하면 좋습니다. 너무 허기가 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견과류도 가끔 추천하고 있어요. 견과류를 한 20g 정도 먼저 드시면 과일, 채소, 견과류 이렇게 드시면 아주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실제 이렇게 드실 경우 칼로리는 300-400칼로리 정도인데요. 영양소는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효소 이런 영양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게 되죠.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또 에너지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암세포에게는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서 정상세포에게는 영양을 제공한다는 측면입니다. 점심 식사는 큰 샐러드 볼이나 나물 반찬 2가지로 드시면 됩니다. 일단 큰 샐러드에는 십자가 채소 꼭 들어가면 좋아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가 채소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먹기 쉬운 채소, 상추나 시금치, 루꼴라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은데요. 또 다른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비트를 양배추와 함께 썰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삶은 병아리콩이나 렌틸콩 같이 추가하고 소금, 허브나 레몬즙 이런 것들, 올리브유 함께 같이 드레싱을 하면 굉장히 영양도 풍부한 점심 식사가 됩니다. 이런 샐러드만 매일 드시면 좀 지겹잖아요. 이럴 때는 한국식 나물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 나물, 콩나물, 도라지 나물, 버섯볶음, 해조류 무침 이런 것들을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고요. 된장찌개나 미역국은 먼저 식전에 먼저 드시고 밥량은 한 3분의 2 정도로 좀 줄이시고 나물량을 2배로 평소보다 늘려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나 또 흰살 고기 정도를 가끔씩 추가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염증이 좀 낮은 상태, 종양 표지자가 그래도 좀 낮은 상태에서 체력을 보강해야 될 경우에 흰살 생선, 대구나 도미나 가자미나 명태 같은, 또 흰살 고기로는 닭가슴살 정도, 수육 형태로, 백숙 형태로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양은 한 50에서 100g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 양을 드시고요. 고기를 메인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채소, 항산화 성분을 메인으로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이제 주무시는 시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화기관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잠을 잘 자야 멜라토닌이 나와서 정상세포 분열, 암세포 제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느낌이 좋습니다. 채소 스프 정도, 단호박에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걸 좀 넣어서 채소 스프 정도 좀 가볍게 드시거나, 또 과일과 단호박 정도 가볍게 드시는 것, 또 그냥 잡곡밥을 혹시 꼭 드셔야 되면 2분의 1공기 정도와 채소 같이 샐러드나 쌈채소, 또 나물 반찬 해서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그냥 채소볶음과 생선찜 같이 가볍게 두부조림 같은 것들만 밥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순한 구성일수록 소화가 편하니까요. 단순하게 좀 밥을 제외해야 될 때는 이렇게 생선찜, 채소볶음, 채소찜 같이 곁들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저녁은 7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요. 잠들기, 주무시기 3시간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밤 사이에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세포의 오토파지라 그래서 자가 포식작용, 나쁜 세포가 사라지고 좋은 세포가 늘어나는 이 작용이 활성화됩니다. 만약에 하루 중에 위가 너무 작아서 간식이 필요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간식으로는 과일 드시면 되고요. 견과류 드시면 됩니다. 사과 반개, 당근 스틱, 샐러리나 방울토마토, 아몬드, 후두잣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돼요. 곡식을 잘 볶은 형태, 잘 소화시키기 좋은 형태로 과자 맛이 나는 정도로 맛있는 볶은 곡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과자, 빵, 면, 떡,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은 완전히 끊으셔야 되겠죠. 정제탄수화물, 설탕, 액상과당이 많은 것들은 암세포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거니까 꼭 절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음료수도 중요하죠. 물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고요. 숭늉차 정도도 해독에 좋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됩니다. 카페인이 없고 또 탄닌이 적은 그런 허브티도 드셔도 좋습니다. 카페인이나 탄닌이 많은 녹차나 보이차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드시면 이 점막이 울퉁불퉁해지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하신다면 꼭 탄닌이 적은 차로, 카페인도 적은 차로 드시고요. 당연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커피 믹스,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들,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모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크게 줄어들게 돼요. 흰쌀밥 중심의 이 식단은 하루 탄수화물이 무려 300, 400g 이상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 이런 콩류 이렇게 드시게 되면 100, 200g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 밀도가 올라가는 질 문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높은 탄수화물이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효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영양식이 됩니다. 혈당도 낮추고요. 암세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세포 분열, 세포 재생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결국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탄수화물이 됩니다. 암 환자 식사 원칙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현대인들이 이렇게 암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식습관의 변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암이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는데요. 가장 문제는 이제 일단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곡식에서 정제의 곡물로 바뀌고 자연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바뀌었죠. 또 집밥에서 외식과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암을 만들어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와 가공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는 진짜 식사가 됩니다. 진짜 영양소가 들어와야 진짜인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흰쌀밥 대신에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식, 씨앗류와 콩류 이런 밥상으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암세포를 굶게 만들고요. 정상세포의 분열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돼요. 흰쌀밥을 일단 좀 줄이시고 빼시면 더 좋겠죠. 매일 아침 과일로 시작하면 됩니다. 점심에는 큰 샐러드 볼, 그리고 슴슴한 나물 반찬. 국물 요리는 항상 먼저 식전에 드시고 슴슴하게 드시고 식사할 때는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밥상이 바뀌면 우리 몸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바뀌면 우리 삶의 질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식단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음식을 좀 가볍게 생각해서 한 끼 식사를 그냥 간단히 그냥 사 먹거나 배달 음식 드시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좋은 음식의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과 정제된 음식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요. 자연의 음식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3끼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요. 하루 1끼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하루 2끼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선택한 자연의 음식이 오늘 내 몸에 암세포를 지우고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